서울의 번잡함에서 1시간쯤 벗어난 한적한 교회, 그곳에는 녹차원이라는 이름의 전통 찻집이 자리하고 있었다.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정원을 감싸고 있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다. 찻집 안은 오래된 나무, 기둥의 은은한 향기와 갓 떡은 차십의 구수한 내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곳은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평화 그 자체인 공간이었다. 한지원 중령은 이 평화로움 속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현역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찻집 딸의 모습이었다. 휴가 중인 그녀는 긴 머리를 수수하게 묶고 찬물을 따르거나 젖은 행주로 나무 탁자를 닦았다. 군복의 빳빳함 대신 부드러운 면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곳의 풍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잠재되어 있었다. 적의 심장부를 꿰뚫던 저격수의 손이 지금은 찻잔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특수부대원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번뜩이고 있었다. 지독한 훈련과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에서 잠시 벗어나 그녀는 이 더섭는 평화를 만끽하려 애쓰고 있었다. 지원의 부모님은 평생을 이 찻집과 함께한 분들이었다. 아버지는 묵묵히 정원을 가꾸고 차십을 덮었고 어머니는 다정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딸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묻지 않았고 지원 역시 자신의 진짜 임무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거운 신뢰와 애정이 존재했다. 그날 오후 찻집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이 고요한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찻집 앞마당의 자갈을 요란하게 밟으며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거친 말투와 위압적인 태도는 옷의 품격을 깎아내렸다. 그들은 골든 드래곤 개발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명함을 달고 있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굵은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찻집 안을 훑어보았다. 그는 박전무라고 불렸다. 그는 지원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와 턱짓으로 그를 불렀다. 여기가 주인장인가? 우리가 바쁜 사람들이라 용건만 간단히 하지. 이 땅 우리한테 넘겨. 좋은 말로 할 때 그의 목소리는 찻집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산산조각냈다. 지원의 아버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맞섰다. 여기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입니다. 팔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박전무는 코웃음을 쳤다. 어르신 시대가 변했소. 이런 낡아빠진 찻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골든 드래곤의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게 중요하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거야. 헐값이라도 받고 싶으면 지금 도장 찍어. 박전무의 부하 중 하나가 거들먹거리며 옆에 있던 닭이 세트를 손으로 툭 쳤다. 쨍그랑 맑은 소리를 내며 값비싼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지원의 어머니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경고였다. 그들은 이곳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탐욕과 무자비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구석에서 조용히 찻잔을 닦던 지원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어떤 분노나 두려움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적은 5명, 리더는 박전무, 나머지는 행동대원. 그들의 손가락 마디 귀의 모양, 그리고 걸음걸이, 최소한 셋은 전문적으로 폭력을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가 박 전무 앞에 서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들에게 지원은 그저 이 낡은 찻집의 예쁘장한 딸에 불과했다. 앞치마를 두른 연약한 여자.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영업 시간입니다.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찬물처럼 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찻잔 조각을 보지도 않고 박 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흔들림 없는 시선에 박 전무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불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계집애는 아가씨 이런 데서 차 따를 게 아니라 우리 회장님 옆에서 술이나 따르면 딱 좋겠는데. 박 전무가 저속한 농담을 던지자 부하들이 낄낄거렸다. 그는 지원의 어깨를 툭 치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지원에게 닿기 직전 지원은 아주 미세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반보 뒤로 물러섰다. 박 전무의 손이 민망하게 허공을 갈랐다. 그 짧은 순간 지원은 박 전무의 손목시계, 구두,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의 미세한 불룩함을 모두 파악했다. 그녀는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저희에게 소중한 공간입니다. 무례한 행동은 삼가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얼음장 같은 경고가 섞여 있었다. 박 전무는 자신의 손이 거부당한 것과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인연이 감히 너희가 지금 누굴 상대하는지 모르나 본데 우리 골든 드래곤 회장님은. 그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찻집의 풍경이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지원의 아버지였다. 그는 딸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시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노인의 용기 있는 외침이었지만 덩치 큰 사내들 앞에서는 초라하게 들릴 뿐이었다. 부하 중 하나가 아버지를 밀치려 했고 지원의 어머니가 그를 부축하며 울먹였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아버지를 부축하며 박 전무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결심이었다. 그녀는 707 부대원으로서 수많은 적을 상대했지만 자신의 가족이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지금 이곳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박 전무님이라고 하셨죠. 지원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뒤로 물리고 다시 박 전무와 마주섰다. 오늘의 무례함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시면 저도 제 방식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경찰이라는 단어 대신 내 방식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박 전무는 기가 차다는 듯 웃었다. 내 방식 그게 뭔데 질질 짜면서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해봐. 누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그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과시하듯 말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 땅을 매입하러 온 거야. 너희가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는 너희가 볼 거다. 오늘 경고는 이쯤 하지. 하지만 다음번에는 이렇게 곱게 끝나지 않을 거야. 박 전무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횡하니 돌아서 찻집을 나갔다. 부하들도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가며 위협적으로 찻집의 기둥을 발로 차거나 의자를 넘어뜨렸다. 검은색 세단 2대가 굉음을 내며 사라지고 찻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불안한 침묵이었다. 깨진 찻잔 조각들, 넘어진 의자, 그리고 바닥에 남은 더러운 발자국. 찻집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다. 지원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부서진 다기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평생이 담긴 공간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그들은 거대한 폭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지원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깨진 찻잔 조각을 하나하나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금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골든 드래곤 개발, 박전무, 그리고 그들이 언급한 회장. 그녀는 방금 전의 모든 대화, 모든 행동, 모든 얼굴을 자신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 그들은 지원을 그저 찻집 딸로만 보았다.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며 쉬이 굴복할 여자.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찻집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의 현역 중령 한지원의 영린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들의 덫은 이미 설치되었지만 그 덫은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을 노리고 있었다. 지원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원아, 괜찮니? 저들이 또 오면 어떡하지? 차라리 우리가 포기할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다시는 저들이 아빠와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요.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맹세이자 선전포고였다. 지원은 휴가를 반납할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이 휴가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군인이었지만 이번 임무는 군복을 입고 수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을 위한, 그녀의 녹차원을 위한 개인적인 전쟁이었다. 지원은 깨진 조각들을 다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밖으로 사내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찻집 딸의 평온한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약점을 분석하며 완벽한 작전, The Perfect Plan을 구상하는 707의 독사 한지원 중령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휴가는 이제 막 진짜 임무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군용 보안 장비가 아닌 평범한 사양의 노트북이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골든 드래곤 개발. 검색창에 입력된 5글자는 그녀의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 갱스터가 친 덫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덫의 주인은 바뀌게 될 것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탑, 골든 드래곤 타워 펜트하우스는 권태준 회장의 왕국이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자신이 발 아래 둔 정복지에 불과했다. 사무실은 값비싼 마호가니, 가구와 현대 미술품으로 채워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시가 향이없게 배어 있었다. 그는 수백억 원대의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거물이자 뒷세계의 어둠을 주무르는 회장님이었다. 권태주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톱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앞에는 방금 전 녹차원에서 돌아온 박전무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찻집에서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권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박전무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는 낡은 찻집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는 질책이 당장이라도 떨어질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권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 늙은이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건가, 고작 찻집 하나 때문에 내 거대한 그림에 흠집을 내게 생겼어. 그는 박 전무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의 관심은 찻집 자체가 아니었다. 그 찻집이 자신의 완벽한 랜드마크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박 전무가 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변명했다. 회장님, 그게 늙은이들은 문제가 아닌데 그 딸년이 아주 당돌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티더군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다음번에는 뼈도 못 추리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권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그런 저급한 방식의 보고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폭력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박 전무. 권태준이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유리곶을 같았다. 자네는 아직도 주먹이 만능인 줄 아나. 시대가 변했어. 요즘 세상은 돈과 법, 그리고 명분으로 싸우는 거야. 그는 시각 커터로 시각 끝을 깔끔하게 잘라내며 말을 이었다. 그 낡아빠진 찻집을 우리가 강제로 빼앗은 것처럼 보여서는 안 돼.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팔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지. 그것이 권태준의 방식이었다. 그는 먹잇감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 교묘하게 덫을 놓아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그것으로 매수한 인맥을 이용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하는 데 능숙했다. 그에게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상대를 옭아매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녹차원을 무너뜨릴 다음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 찻집 위생 상태는 어떤가? 권태준이 무심하게 물었다. 박 전무는 즉각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했다. 오래된 곳이라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당장 구청 위생과에 연락해서. 권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가면 티가 나지. 더 확실한 게 필요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 늙은이 혹시 빚 같은 건 없나? 권태준의 질문에 박 전무가 잠시 머뭇거렸다. 조사해본 바로는 수십 년간 성실하게 장사만 해온 놈들이라 깨끗합니다. 빚은커녕 오히려. 권태준은 혀를 차며 말을 끊었다. 멍청하긴. 빚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의 계획은 이중적이었다. 첫째,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터뜨린다. 수십 년간의 장부를 샅샅이 뒤져 아주 사소한 누락이라도 찾아내어 엄청난 세금 폭탄을 안긴다. 둘째, 동시에 위생과와 소방 안전 점검을 내보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게 한다. 찻집의 주 수입원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재정적인 압박과 법적인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면 아무리 굳센 노인이라도 버틸 재간이 없을 터였다. 권태준은 박 전무에게 지시했다. 세무서 김 과장, 구청 박 국장. 두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연락해. 일 처리는 알아서 깔끔하게 하라고 전하고, 그리고 그 늙은이들이 손 쓸 틈도 없이 몰아붙여 돈줄이 막히고 빚더미에 앉으면 결국 그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테니 그 당돌하다는 딸년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구경이나 해볼까. 박 전무는 회장의 치밀함과 잔인함에 속으로 몸서리를 쳤지만 겉으로는 감탄한 듯 고개를 숙였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이 방법이라면. 권태준은 그의 아첨에 관심 없다는 듯 손을 저었다. 나가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소한 일로 나를 찾게 하지 마. 내 관심은 저 찻집이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설 골든 스퀘어니까. 박 전무가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가자 권태준은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는 거대한 사무실 벽 한 면을 차지한 골든 스퀘어 프로젝트의 조감도를 바라보았다.
수천억 원이 투입될 거대한 복합 쇼핑몰. 그것이 그의 야망의 집약체였다. 그리고 그 조감도의 한가운데 아직 붉은 점으로 표시된 작은 부지가 바로 녹차원이었다. 그에게 녹차원과 그곳의 사람들은 그저 성가신 벌레 같은 존재였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찻집 주인의 딸이 아니라 국가가 비밀리에 양성한 최정예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덫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권태주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과장하고 박 국장 지금 내 방으로 연결해. 개인적인 용무라고 전하고. 그는 이제 막 자신의 거대한 인맥을 움직여 작은 찻집 하나를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아주 간단하고 싱거운 승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찻집 딸의 그 고요하고 당돌했던 눈빛을 떠올렸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 덫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거대한 함정의 미끼가 될 것임을.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한지원이라는 훨씬 더 치명적인 포식자의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었다. 권태준의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은 그가 맞이할 파멸의 서곡처럼 음울하게 들리고 있었다. 한편 박 전무는 회장의 사무실을 나와 긴 복도를 걸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회장의 잔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주먹이나 칼이 아니라 서류 몇 장과 전화 몇 통으로 사람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방식. 그는 즉시 자신의 수하들에게 연락을 취해 권태준이 지시한 덫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녹차원에서 마주쳤던 지원의 얼굴을 떠올렸다. 분명 당돌하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어차피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계집애일 뿐이지. 회장님의 계획대로라면 제 발로 기어와서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박 전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는 승리의 도취에 그 여자의 눈빛에 담겨 있던 것이 단순한 당돌함이 아니라 죽음의 전장을 수없이 경험한 자의 냉철한 살기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골든 드래곤 타워의 불빛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거대한 음모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서울교회의 작은 찻집에서도 또 다른 계획이 조용히 무르익고 있었다. 권태준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가동시켰다면 한지원 역시 그녀만의 방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권태준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조감도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에게 패배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가져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다. 녹차원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 전무가 다녀간 지 불과 이틀 만에 권태준이 설계한 덫띠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 타격은 세무서에서 날아왔다. 정기 세무조사라는 명목이었지만 조사관들의 태도는 정기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찻집의 모든 장부를 압수하고 십수년 전에 영수증 한 장까지 문제 삼으며 지원의 아버지를 압박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왔지만 그들의 교묘한 법 조항 해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같은 날 오후 구청 위생과와 소방안전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점검은 비정상적으로 꼼꼼하고 적대적이었다. 위생과 직원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주방을 샅샅이 뒤지더니 냉장고의 미세한 온도 편차를 지적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딱지를 붙이려 했다.
소방팀은 수십 년간 문제없던 찻집의 목조 구조를 트집 잡아 소방 안전 기준 미달이라며 즉각적인 영업 정지를 경고했다. 지원의 부모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들은 법을 어긴 적이 없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마음먹고 달려들자 평생 쌓아온 성실함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세무조사관들 앞에서, 어머니는 구청 직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조롱과 협박뿐이었다. 이대로면 과태료 폭탄의 영업 정지입니다. 그냥 속 편하게 문 닫으시죠. 그들의 말에는 숨겨진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 모든 상황을 지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처럼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세무서, 구청, 위생과 소방서. 서로 다른 기관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그것도 골든 드래곤이 다녀간 직후에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잘 조직된 작전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진정시키고는 조사관들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자료는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든 조사 과정은 저희 측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주방 천장에 작은 보안 카메라를 가리키자 조사관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대응에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절차대로 할 뿐이라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조사관들이 돌아간 뒤 지원은 부모님께는 친구가 변호사라 잠시 조언을 구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는 변호사를 부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707에서 배운 정보전과 심리전을 떠올렸다. 적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격해왔다. 그렇다면 자신도 그들의 법을 역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이것이 권태준이라는 자가 친 덫임을 확신했고 그 덫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가 접속한 곳은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가 아니었다. 군에서 배운 특수정보 접근 기술과 그녀가 개인적으로 구축한 보안망을 통해 그녀는 골든 드래곤 개발의 실체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고 모니터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겉으로 드러난 골든 드래곤 개발은 성공한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권태준 회장은 유능한 사업가이자 자선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겹겹이 쌓인 위장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냈다. 그녀는 회사의 자금 흐름에 주목했다. 합법적인 프로젝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거대하고 불투명한 자금의 이동. 그것은 전형적인 세탁의 징후였다. 지원은 707의 정보 분석 교관이 가르쳐준 대로 돈의 냄새를 쫓았다. 그녀는 골든 드래곤이 투자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을 찾아냈고 그 회사들의 자금이 다시 해외의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다시 국내로 유입되어 정계와 관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권태준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세무서의 김 과장과 구청의 박 국장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수입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공교롭게도 그들의 자녀들이 골든 드래곤의 장학생으로 선발되거나 해외 유학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권태준은 돈과 약점을 이용해 공무원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골든 드래곤은 합법적인 부동산 개발을 가장하여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권력층과 결탁하여 온갖 특혜를 받아왔다. 그리고 녹차원이 위치한 이 부지는 그들의 다음 세탁소이자 랜드마크가 될 중요한 거점이었다. 권태준이 녹차원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의 범죄 제국을 확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발판이었다. 그녀는 또한 골든 드래곤이 단순한 자금 세탁뿐만 아니라 항만을 통한 밀수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그들은 건설 자재를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컨테이너에 금괴나 마약, 심지어 무기까지 숨겨들여 오고 있었다. 지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깡패 조직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지원은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의 규모를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의 찻집을 지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707 특수임무단 중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차갑게 타올랐다. 그녀는 권태준이 설치한 덫을 너무나도 쉽게 간파했고 이제는 그 덫을 이용해 역으로 사냥을 시작할 때임을 알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계획의 초기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권태준은 법과 권력을 이용해 그녀의 가족을 압박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 즉 치밀한 전략과 정보전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특수작전으로 응수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둘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걱정하는 부모님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변호사 친구에게 맡겼어요. 모든 게 잘 해결될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그 미소 뒤에는 거대한 범죄 제국을 무너뜨릴 맹수의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세무서와 구청에서 온 공문들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권태준이 보낸 경고장이었다. 하지만 지원에게 그것은 초대장처럼 보였다. 자신들의 약점과 연결고리를 친절하게 알려준 초대장. 그녀는 그 공문들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적진을 분석할 가장 중요한 정보였다. 그녀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한지원의 방은 조용한 작전 지휘 통제실 C 사이로 변해 있었다. 벽에는 거대한 종이가 붙었고 그 위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중앙에는 권태준과 골든 드래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기서부터 수많은 선이 뻗어나갔다. 세무서 김 과장, 구청 박 국장, 그리고 행동대장 격인 박 전무. 권태준이 휘두른 법이라는 칼은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지원은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싸움이 군복을 입고 M사 소총을 들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했다. 권태준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시스템과 권력 그리고 돈으로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를 무기로 사용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총알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 자체를 파괴할 정보와 전략이 필요했다.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제거가 아닌 자멸이었다. 권태준이라는 거대한 뱀의 머리를 직접 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대신 뱀의 몸통을 이루는 주요 마디들, 즉 그의 수족과 같은 부패한 공무원들과 하수인들을 먼저 마비시키고 뱀이 스스로 자신의 꼬리를 물도록 만들어야 했다. 지원의 첫 번째 목표는 정보의 완벽한 우위를 점하는 것이었다. 이미 확보한 정보는 그들의 연결고리를 증명했지만 권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남은 휴가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찻집 딸이 아닌 707의 베테랑 요원으로서 은밀한 정찰에 나섰다. 그녀의 첫 번째 관찰 대상은 박 전무였다. 그는 권태준의 충실한 개처럼 보였지만 지원은 그의 눈빛에서 오만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전형적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인물이었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반드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지원은 며칠간 박 전무의 퇴근 후 동선을 조용히 추적했다. 그녀의 미행은 그림자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예상대로 박 전무는 방탕했다. 그는 회사의 법인 카드로 최고급 룸살롱을 드나들었고, 심지어 불법 사설 도박장에도 거액의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는 권태준 몰래 회사의 자금 일부를 횡령하여 자신의 유흥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원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이용해 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했다. 박 전무는 이제 지원의 소나기에 들어온 첫 번째 약한 고리가 되었다. 다음은 세무서 김 과장과 구청 박 국장이었다. 이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박 전무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인간의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원은 그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권태준이 제공한 뇌물은 자녀들의 유학 자금이나 고가의 미술품 구매 등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세탁되고 있었다. 지원은 707에서 배운 심리전 기술을 활용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의 내용은 간단했다. 당신이 골든 드래곤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목록을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녹차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는 감사실과 언론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첨부 파일에는 그들의 수수 내역을 암시하는 단 하나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미끼였다. 지원은 그들이 이 메일을 받고 즉시 권태준에게 보고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겁에 질린 하수인들이 동시에 SOS를 요청할 때 권태준과 같은 편집증적인 인물은 그들을 보호하기보다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내부에 배신자가 있음을 직감하게 될 터였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다. 권태준의 네트워크는 거대했지만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내부의 작은 균열에도 취약했다. 지원은 권태준의 제국이 신뢰가 아닌 이해관계와 공포로 유지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녀의 계획은 바로 그 공포를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하수인들은 권태준을 두려워하지만 자신의 안위가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할 것이다. 지원은 방안의 다이어그램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림은 거의 완성되었다. 박 전무는 횡령이라는 개인 비리로 압박할 수 있었다. 김 과장과 박 국장은 뇌물수수라는 공무상 비리로 올가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며 권태준에게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공포를 심어줄 수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군사작전처럼 치밀했다. 1단계 적의 약점 파악 및 증거 수집 완료. 2단계 심리적 압박을 통한 내부 균열 유도 진행 중. 3단계 적의 오만함을 이용한 덫 설치. 4단계 통제된 붕괴 유도 및 핵심 표적 권태준 고립. 마지막 5단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적을 섬멸한다. 지원은 이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이자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기 위한 707 중령으로서의 특별 임무였다. 그녀는 권태준이 자신을 그저 찻집 딸로 얕잡아 본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 오만함이야말로 그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수집한 박 전무의 도박 및 횡령 증거를 암호화된 USB에 담았다. 이것은 아직 사용할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권태준이 스스로의 손으로 박 전무를 정리하도록 만들 결정적인 칼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또한 김 과장과 박 국장이 보인 반응, 그들의 사무실 주변에 배치된 그녀의 감시망에 따르면 그들은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통화하고 있었다에 만족했다. 이제 3단계 즉 권태준을 위한 맞춤형 덫을 설치할 차례였다. 권태준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탐낼 만한
그리고 그가 의심 없이 물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져야 했다. 그 미끼는 바로 녹차원 그 자체가 되어야 했다. 권태준이 그토록 원했던 그 땅. 지원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불가능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심장은 강철처럼 차가웠고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그녀는 창밖의 고요한 정원을 바라보았다. 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어둠 속에 칼날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완벽한 계획의 서막이 올랐다. 권태준의 제국에는 이미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지원이 뿌린 익명의 이메일은 김 과장과 박 국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권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가 생겼다며 징징댔다. 권태준은 이런 무능한 하수인들의 반응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도 내부 배신자 또는 감시자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지원은 완벽한 계획의 3단계를 가동했다. 그녀는 권태준이 가장 경계하고 또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녹차원 부지였다. 지금 권태준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수인들은 멍청하게 굴고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을 협박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 불쾌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승리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지원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정보의 구멍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평판이 좋지 않지만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변두리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갔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절망에 빠진 찻집 딸의 모습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연기했다. 세금 폭탄의 영업 정지까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이 가게 아니, 이 땅이라도 급히 처분해야 해요. 헐값이라도 좋으니 제발. 아무도 모르게.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그녀는 중개업자에게 골든 드래곤 쪽에는 절대 알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인간의 심리는 묘해서 절대라는 단서는 오히려 그 방향으로 유혹하는 법이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받은 조작된 과세 통지서 사본을 실수로 떨어뜨려 중개업자가 훔쳐보게 만들었다. 그 금액은 그들이 당장 파산하기에 충분할 만큼 거대했다. 탐욕스러운 중개업자는 이 대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 정보를 골든 드래곤 개발의 박 전무에게 즉시 전달했다. 비밀 매물, 헐값, 절망.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박 전무를 거쳐 권태준의 귀에 들어갔다. 그 소식을 들은 권태준은 사무실에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 그 당돌하던 계집애도 결국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구나. 권태준은 하수인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잠시 잊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그 늙은이와 딸년이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군. 그는 자신의 압박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이 승리를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다. 그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박 전무에게 직접 그 찻집으로 가서 계약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바꾸었다. 박 전무에게 그 영광을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땅에서 자신에게 감히 저항했던 자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 그것은 그의 오만함을 충족시키는 최고의 순간이 될 터였다. 그는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 박 전무, 계약서 준비해. 내가 직접 간다. 박 전무가 놀라서 되물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이런 누추한 곳에. 권태준은 시가를 입에 물며 차갑게 말했다. 누추하니까 가는 거야. 그 계집애가 차를 내오던 바로 그 탁자에서 도장을 찍을 거다. 가서 약속을 잡아. 내일 오후 2시 녹차원에서 최종 협상을 하겠다고 전해.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잔인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덫을 완성했다고 믿었다. 그 덫대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그 덫대의 중심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는 한지원이 던진 절망이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미끼를 의심 없이 물어버린 것이다. 박전무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원의 부모님은 망연자실했다. 결국 우리가 져야 하는 거니? 지원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하는 딸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아버지, 어머니, 이건 항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마지막 단계일 뿐이에요. 내일 제가 모든 것을 끝낼게요. 지원은 그들의 방문을 수락했다. 그녀는 권태준이 직접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오만한 자는 항상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법이니까. 그녀는 녹차원을 정갈하게 정돈하기 시작했다. 내일 이곳에서 열릴 것은 항복 조인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원이 오랫동안 준비한 특별 심판정이었다. 그녀는 가장 향기로운 차를 준비했다. 그들의 마지막을 위한 차였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각 검은색 세단이 녹차원 입구에 멈춰 섰다. 권태준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로는 그림자처럼 박전무와 건장한 최고의 경호원 4명이 따랐다. 권태준은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짓밟으러 온 장소를 둘러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찻집은 어제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가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절망에 빠진 가족이 아니었다. 찻집 안에는 오직 한지원 혼자였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정갈한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고 맑은 녹차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를 기다린 사람처럼 태연했다. 권태준은 이 예상 밖의 평온함의 순간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지원이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계집애 내 부모는 어디다 숨겼나? 그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항복 문서를 받으러 온 주인 앞에서 이게 무슨 태도야? 그는 두꺼운 계약서 봉투를 탁자 위에 거칠게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찻집의 정적을 깨뜨렸다. 지원은 계약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권태준에게 내밀었다. 회장님, 먼 길 오셨는데 차나 한잔 하시죠.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리는 우전 유채입니다. 쓴맛 뒤에 오는 단맛이 일품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찬물처럼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평온함은 권태준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권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나랑 차 마실 기분인가? 보지 좋아. 네가 오늘 이 찻집에서 내오는 마지막 차가 되겠군. 그는 거만하게 자리에 앉아 찻잔을 받아들었다. 박전무와 경호원들은 그의 뒤에 병풍처럼 서서 지원을 위압적으로 노려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지원을 얕보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찻잔을 채우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은 이 녹차원이 왜 그렇게 탐나셨습니까? 이 오래된 찻집이 회장님의 거대한 골든 스퀘어에 그렇게도 중요했나요? 권태준은 차를 한 모금 마시려다 멈칫했다. 이 계집애가 골든 스퀘어를 알고 있었다. 내년이 뭘 안다고 짓거려. 그냥 도장이나 찍어. 그럼 내 부모 목숨은 살려줄 테니. 지원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평온함은 사라지고 707 중령의 냉혹한 독사의 눈빛이 드러났다. 권태준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여기까지 직접 오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승리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 오만함이 바로 당신의 덧띠였습니다. 권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바로 그 순간 지원은 탁자 위로 작은 USB 하나를 굴려 보냈다. 그것은 계약서 봉투 옆에 멈춰 섰다. 박전무는 그 USB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을 협박했던 익명의 메일을 떠올렸다. 박전무님, 지원이 박전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최근 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이 꽤 크시던데 회장님 돈으로 메꾸는 게 쉽지는 않으셨겠어요. 이 계자식 박전무가 소리치며 지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권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막았다. 가만히 있어. 권태준의 시선은 이제 박전무를 향해 있었다. 배신감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놈. 권태준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수아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제국에 이미 균열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권태준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겨우 이런 걸로 고작 박전무 하나 처리한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박전무는 시작일 뿐이죠.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권태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세무서 김 과장과 구청 박 국장이 뇌물을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김 과장님은 따님 유학 자금 박 국장님은 사모님 미술품 수집. 두 분 다 취향이 참 고상하시더군요. 지원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권태준은 이제 말문이 막혔다. 이 계집애는 단순한 찻집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지탱하던 기둥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넌 대체 정체가 뭐야? 권태준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경호원 전현 당장 잡아. 저 USB랑 태블릿 전부 부숴버려. 경호원들이 일제히 지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늦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그 순간 찻집 밖에서 수십 개의 사이렌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끼익, 굉음과 함께 찻집 마당으로 검은색 승합차들과 경찰차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권태준이 매수한 지역 경찰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금융범죄수사대, 그리고 경찰청 특수수사대의 합동작전팀이었다. 그들은 중무장한 채 순식간에 녹차원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경호원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아닌 그들을 겨누는 총구 앞에서 얼어붙었다. 찻집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권태준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공여조세 포탈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권태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덫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전무와 김 과장, 박 국장 역시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같은 시각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지원이 타이밍을 맞추어 검찰에 넘긴 결정적 증거들은 그들이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다. 지원은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여전히 태연하게 서 있었다. 한 수사관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보자님.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권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원은 그가 앉았던 탁자로 다가갔다. 그가 마시지 못한 찻잔은 아직 따뜻했다. 그녀는 그 찻잔을 들어 창밖의 정원에 조용히 뿌렸다. 마치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의식처럼. 권태준이 가져온 계약서는 찬물에 젖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갱스터가 친덧친 707 중령의 완벽한 계획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찻집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과 소란도 함께 사라졌다. 골든 드래곤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찍힌 검은색 세단들은 이제 압수 차량으로 견인되어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권태준과 그의 하수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찬물에 젖어 잉크가 번진 계약서와 그들의 오만함이 부서진 잔해뿐이었다. 녹차원에는 다시 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권태준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체포된 바로 다음 날 언론은 골든 드래곤 개발의 거대한 비리 의혹을 일면 머리 기사로 대서특필했다. 한지원이 넘긴 결정적인 증거들은 검찰의 수사에 폭발적인 가속도를 붙였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골든 드래곤 타워에서는 권태준이 숨겨둔 비밀 금고와 이중 장부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정관계 로비 리스트와 불법 자금 세탁 밀수 장부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골든 스퀘어 프로젝트는 즉각 중단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공무원들은 모두 직위 해제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한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호령하던 거물은 이제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녹차원은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지원의 부모님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들은 딸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 알지는 못했다. 그저 그들의 딸이 그들의 평생이 담긴 찻집을 지켜냈다는 사실만을 어렴풋이 깨달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아주었다. 그것으로 모든 말은 충분했다. 지원은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찻집을 청소했다. 그녀는 권태준이 앉았던 자리를 그가 탁자 위에 남긴 더러운 발자국 비유적인을 닦아냈다. 그녀는 찬물에 젖은 계약서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총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707에서 배운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치밀한 전략과 정보, 그리고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완벽한 계획을 사용했다.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것이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이라고 알고 있었다.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를 찾으려 했지만 지원이 남긴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녀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었다. 707 특수임무단의 현역 중령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와 그녀의 직속 상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이번 사건은 임무가 아닌 방어였다. 자신의 가족과 그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권태준은 그녀가 찻집 딸이라고 얕잡아 보았고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고 지원은 그저 그 덫의 입구를 닫아주었을 뿐이다. 그녀의 짧고도 길었던 휴가가 끝나가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다.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아래 그녀의 군복과 임무 장비가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독사로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떠나기 전날 아침 아버지가 말없이 그녀를 불렀다. 아버지는 어제 권태준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딸을 앉혔다. 그리고는 평생의 정성을 다해 모아두었던 가장 귀한 천물차 잎을 꺼내 찬물을 우렸다. 그것은 권태준에게 내밀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만 내어주는 진심이 담긴 차였다. 따뜻한 찻잔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맑은 연두색 찬물 위로 새벽 이슬 같은 향기가 피어올랐다.
지원은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은 전혀 없었다. 그 대신 혀끝을 감싸는 깊고 그윽한 단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잘 만든 차의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의 맛이었고 불의에 맞서 승리한 정의의 맛이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지켜낸 딸이 느끼는 안도감과 평화의 맛이었다. 한지원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르른 녹차원의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향기로운 정의의 맛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녀는 다시 세상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